출도야. 출도야. 암행어사 출동하옵신다. 두세 번 내난 소리 하다 닭송문화해주고 땅에 툭 어디나든 배실병을 진동하여 옆놀이 분위기부터 가상이다 뜨는구나. 하급 수령이 겁을 내어 당근 말한 고선발로 대구로 날아나면 통이나 공삭배 급창한 당근 주서라. 태도집은 내 던지고 평부에 물어보고 길건실구 살아날 적에 이거 웬일이냐 보리관이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돼서 남원고을에 출동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암행의사 하면 춘향전의 이몽룡이나 의사 박문수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조선조 암행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의사 얘기 대부분이 소설이나 설화 속의 얘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조에 실존했던 암행의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오늘 역사추리는 소설이나 설화 속의 의사가 아닌 조선조에 실제했던 암행의사들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춘향전의 이몽룡 외에 암행의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의사 박문수가 있습니다. 박문수는 영조 때 영남지방과 충청지방에 파견되었던 암행의사로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서 많은 일화가 전합니다. 이러한 일화가 실린 청구 야담 등에서 박문수는 상당히 신비한 인물,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무소비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전해져 오는 얘기일 뿐 이 일화들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소설이나 야담으로 전하는 암행의사의 행적을 실제로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암행일기입니다. 현재 알려진 암행일기 중 서수일기는 순조 때 평안남도에 파견됐던 박내겸의 일기로 126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암행일기는 숙종 22년에 해서지방, 그러니까 황해도로 파견됐던 박만정 의사의 일기입니다. 출발하는 날부터 돌아와 보고를 올리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날씨며 어디서 자고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지 65일간의 행적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일기는 말하자면 실제 했던 암행의사들이 자신의 활동 기간 중에 직접 쓴 자필일기로 암행의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로 임명돼 출발하는 날부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올리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암행의사의 일기. 이 일기는 암행의사의 모습은 물론 당대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거울입니다. 현존하는 암행일기 가운데 숙종 때 생존했던 박만정이 남긴 해서 암행일기는 그 내용이 상세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선조 암행의사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300년 전에 어느 날로 되돌아가 봅니다. 숙종 22년인 16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왕으로부터 태초의 명을 받던 승정원의 관리들이 박만정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태초란 관원을 소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승비가 왕명을 받아 관원을 부를 때에는 붉은 칠이란 명패를 사용하는데 이 명패의 표면에는 명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패를 받은 사람은 명자 밑에 나갈 진자를 써서 출두 의사를 밝힙니다. 태초에 명을 받은 박만정은 즉시 입궐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왕이 무슨 일로 자신을 부르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에 도착한 박만정은 역시 왕명을 받고 온 두 사람과 함께 즉시 상피의 단자를 써올리라는 어명을 받습니다. 상피의 단자는 새로 관리를 파견할 때 반드시 써내는 것으로서 어느 지방에 어떤 친척이 있으니 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이들 세 사람은 자신들의 정확한 소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어전으로 불려나간 세 사람은 왕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종의 암행의사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서를 왕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습니다. 자신들이 암행의사로 파견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무슨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든 봉서 겉봉에 도 동대문 외 개탁이라고 돼 있어 반드시 동대문 밖을 나서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서 외에 왕은 암행의사들이 지니고 다녀야 할 몇 가지 필수품을 직접 수여합니다. 암행의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패와 불법을 적발하는 데 사용하게 될 2개의 자, 그리고 구금약을 친히 하사하면서 숙종은 박만정을 비롯한 세 암행의사를 격려합니다. 암행의사로 임명받은 세 사람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즉시 성을 나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왕과 승정원의 관련 승지들, 그리고 암행의사 자신들뿐입니다. 이른 아침 왕명을 받아 입국한 즉시 암행의사 사령장을 받고 파견길에 오르기까지 모든 절차는 이렇듯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임금이 암행의사들에게 친히 수여한 봉서입니다.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임금이 직접 수여했고 또 미리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정용실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잠시 전에 보셨듯이요. 이 암행어사가 받은 봉서의 겉봉에는 도 동대문 외 개탁, 또 도 남대문 외 개탁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서 열어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봉서 안에 비밀이 뭔지 박만정 어사의 뒤를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을 지나서 신설동 로터리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담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동묘라는 곳입니다. 동묘는 중국 삼국시대의 무장이었던 관우를 모시던 곳으로 정식 명칭은 동관왕묘입니다. 해서 암행일기에 따르면 박만정을 비롯한 세 어사가 임금께 암행어사 임명을 받은 즉시 동대문 밖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관왕묘에서 봉서를 열어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 동대문 외 개탁. 마침내 동대문을 나서서 봉서를 열어본 세 사람은 봉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암행 지역이 각각 황해도와 충청도, 함경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박만정 어사가 살펴야 할 지역은 해서지방, 즉 황해도였습니다. 새 어사의 봉서에는 각기 맡은 지역 중에서도 어느 고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며 또 무엇을 살필 것인지도 상세히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봉서란 암행어사가 염찰해야 할 지역과 그 지역의 재반 문제점, 그리고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 등이 들어있는 일종의 비밀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정조 9년인 1785년경 경상도 암행어사인 정만석에게 내려진 봉서입니다. 봉서에는 진주와 거제 등의 파견지와 가급의 창고 사정, 환공 문제 등의 폐단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목이라고 해서 봉서와 별도로 작성된 문건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조 임금 때에는 그간의 제거 사목들을 비변사에서 총정리한 팔도 어사 제거 사목이 등장하는데 각 도별 특성에 따라서 종합 정리된 염찰 조목수가 무려 29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만정 어사가 파견되던 해는 특히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초가 극심했던 해로 특히 구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봉서는 임금이 종친이나 가까운 신하들에게 내리던 사적인 글로 암행어사에게만 내려진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에게 내려진 봉서는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서는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직접 그리고 극비로 내린 비밀 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봉서를 받은 즉시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암행어사 파견 사실이 사전에 누설될 가능성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암행어사가 파견될 지역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묘당으로 하여금 어사 적임자를 추천토록 하라. 암행어사는 중앙정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백성들의 실생활이나 혹은 지방 수령들의 통치 행정을 규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종궁궐에 앉아있는 임금에게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암행어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면 먼저 비변사에 어사가합인, 즉 어사 적임자 추천을 명합니다. 그러면 비변사에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관에 따라서 추천을 하거나 혹은 간원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적임자 추천은 비변사에서 하지만 암행어사의 임명은 왕의 독자적 권한입니다. 왕이 어디로 얼마나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단 한 명이 임명될 수도 있고 수가 모자라거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암행어사 적임자가 당상관이 아닌 정삼품 이하의 당하시종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직함이 없는 상태라 그 자리에서 즉시 병조의 종오품 부사직에 임명된 박만정을 비롯해 나머지 두 사람 모두 당하관에 위치했습니다. 암행어사를 굳이 당하시종관 중에서 뽑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하시종관이라면 대부분 홍문관이나 사환부, 사관원 등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과인을 대하면서 과인의 고민이 무엇인지, 과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과인이 어느 것으로 왜 암행어사를 파견하려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왕이 암행어사 적임자를 결정하고 나면 먼저 승정원에 해당자에 대한 패초를 명합니다. 그리고 왕 자신은 암행어사 파견 지역을 친히 추첨합니다. 추첨은 일명 추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전국 8도 가운데 암행어사를 파견할 도를 먼저 결정한 다음 360개 군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참대까지 중에서 임의로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박만정 어사가 살펴야 할 황해도 내의 곡산, 신계, 은율 등 12개 고을도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비밀 사찰을 해야 할 고을을 임의로 불시에 정함으로써 암행어사의 행방을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생이 끝나고 나면 추생 9년과 그 9년에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 그리고 암행어사로서 지켜야 할 계칙 등이 봉서에 기입이 되고 바로 이 봉서가 해당 암행어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수령들은 언제 어느 때 추생이 될지 몰라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것이 바로 추생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몽룡이 춘향이 사는 남원골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우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물론 소설 속의 얘기기는 하지만은요, 당시 전국 군연의 수가 360개라고 볼 때 이몽룡이 춘향이 있는 남원으로 가게 될 확률은 약 36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360분의 1. 예. 그렇다면은 이몽룡과 춘향을 하늘이 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군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전해주시죠. 자, 이처럼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의사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박만정 의사의 뒤를 다시 쫓아가 봅니다. 일단 암행의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귀가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박만정 의사 역시 봉서를 개봉하자마자 행장을 꾸려 출발을 서두릅니다. 수행 인원은 최대한 단촐해야 합니다. 박만정 의사의 수행원은 모두 6, 홍문관 서리 김성익과 청파역에서 차출한 역졸 셋, 그리고 왕십역에서 차출한 역졸 하나, 그리고 데리고 다니던 하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만정은 왕으로부터 직접 받은 2개의 마패 중 말이 3 그려진 산마패는 자신이 갖고 말 1마리가 그려진 단마패는 서리 김성익에게 주었습니다. 마패는 암행의사의 상징으로 말과 역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이자 신분증이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병조에서 먼저 증명을 내준 다음 상서원에서 발급받는 게 상례였지만 암행의사들은 그런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고 왕으로부터 직접 발급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이 직접 수여한 2개의 자, 즉 유척입니다. 유척은 수령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형구를 함부로 제작해 남용하지는 않는지, 또 곡식을 거둘 때에 되나 말의 크기를 속여 수탈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일행이 늑장을 부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고 박만정 의사 일행은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관왕묘를 나선 박의사의 일행은 청계천 하류에 있는 영도교를 건너 남산 바깥쪽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말과 짐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길을 떠나 날이 저물 무렵에는 사현, 그러니까 무학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속 길을 더 재촉해 연서역에서 말을 갈아탄 다음 고향으로 넘어가는 경계쯤에 이르러서야 잠자리를 구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어느새 날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작은 촌락에 이르러 잠자리를 구하니 홀대가 극심하다. 그곳에서 겨우 저녁밥을 얻어먹고 나니 밤은 벌써 깊어 이경이 되었다. 3월 7일 암행의사로서 맞는 첫 번째 날의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박의사 일행은 고향과 벽제를 거쳐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암행 지역인 황해도 송도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행은 2팀으로 나눈 후 추생고을에 대한 본격적인 암행 작업에 들어갑니다. 굶어 죽어가는 늙은이 애들은 그 일명대에서 다 빠지고 행색이 버젓한 놈들만 배도 들이고 앉아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유. 에휴.
늙은 노모도 계시고 해서 군역을 면해보려 했지만 요즘같이 끼니 있기도 어려운 때에 돈 40냥을 어찌 구한단 말입니까? 영감도 죽고요. 우리 자식놈도 죽고 내가 보적이 없으니까 곰이도 타먹을 수도 없고 강가에 가서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박여사가 파견된 해는 특히 그전에의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이가 허다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구휼미로 버텨나가던 해였습니다. 일행은 마을과 상간벽지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수령들이 어찌 대처하고 있는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여서 각자가 수집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황해도 전체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박여사는 우선 전도를 돌며 이러한 암행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활동은 출발 한 달째인 4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박여사의 일기에 기록됩니다. 극비리의 왕명을 받고 집에 기별도 못한 채 출발했던 박여사의 암행길이 벌써 한 달 넘어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왕의 특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박여사를 비롯한 7사람은 모두 행색을 숨겨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행차는 수십 일 동안 필요한 짐을 몽땅 챙겨들고 다닐 만큼 번거롭고 떠들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박여사 일행은 필요한 여비나 양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서 암행일기에 따르면은 박여사 일행은 출발 첫날 남산 외곽 지역에서 말과 짐을 기다렸다가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짐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디서 난 것인지 박여사 일행의 짐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쌀입니다. 쌀이 한 5마리 정도 돼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같은 곡물인 콩이 있습니다. 콩도 5마리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좋은 광목이 4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말린 생선이네요. 건어물이 3마리. 그리고 이 굴비가 아주 크네요. 굴비가 3두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여사 일행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던 짐입니다. 해서 암행일기에 따르면은 박여사는 이것들을 바로 암행어사 임명 직후에 호조에서 지급을 받은 것으로, 이것은 암행어사 파견 시의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조 판서가 돈 5냥을 또 보내줬다는 기록도 아울러 되어 있습니다. 이 돈과 이 물건들로 수십 일을 버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발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쌀이 다 떨어져서 무명을 팔려고 했지만 너무 헐값이라 팔지 못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여비는 과연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는 길에 혹여 아는 친척이나 고을 수령을 만나서 얻든지 혹은 걸식을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부는 감춘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규칙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근근히 버텨보겠사옵니다만 내일부터는 모두가 굶게 생겼사옵니다. 내 생각엔 봉산까지 가서 어떻게 양식을 구해볼까 했건만 아직도 한참을 가야 하고, 그렇다고 이곳 안악골에서 양식을 얻자니 추생마을이라 아니 되고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즉 임금이 살펴보라고 정해준 추생고을에선 일체의 양식이나 노자를 얻어쓰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았다가 혹여 해당 수령을 잘 봐주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40-50리를 가면 평안도의 용강 땅이 옵니다. 그곳에 아는 수령을 찾아 도움을 얻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겠사옵니다. 결국 박어사 일행은 추생고을을 피하기 위해서 황해도를 벗어나 평안도 용강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을 태수를 만나 사사로운 여행길에 올랐다가 여비가 떨어진 것처럼 사정을 속이고 얼마간의 여비와 양식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도움받습니다. 박어사 일행은 다시 황해도로 내려와서 예정된 암행길을 계속합니다. 이렇듯 암행어사가 부족한 경비를 스스로 충당한 것. 이것은 암행어사의 신분을 남용해서 민폐나 관폐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 실생활에 좀 더 가까이 가라는 임금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비밀리에 파견한 특명사신. 그러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령들의 비리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파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박어사의 이업이 마련 과정에서 춘향전의 이몽룡이나 박문수 설화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암행어사의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출도 후의 행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출발 한 달째인 4월 6일 새벽 박어사는 마침내 신기의 관할을 시작으로 출도를 합니다. 출도란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공개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 고을이나 불법의 혐의가 짙은 고을에 출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기의 관하에 출도한 박만정 의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문서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관청이 고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공물이나 세금 증세에 관한 각 장부, 그리고 송사 판결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게 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창고문을 열어 불량미를 조사토록 하라! 문서 조사가 끝난 후에는 모든 창고에 들어있는 현물과 장부의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수령과 아전들을 신문해 불법의 유물을 가려냅니다. 얘들아! 저 창고를 봉쇄하라! 예! 문서와 창고 검열 과정에서 만약 불법이 포착되면 즉시 봉고에 들어갑니다. 봉고란 불법이 발견됐을 경우에 말 그대로 창고를 봉쇄하는 것으로 봉고라는 두 글자 위에 의사의 직인인 마패를 찍어 창고문에 붙입니다. 그리고 군관을 세워 이를 지키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합니다. 사또! 그대는 나라의 노동을 먹는 자로서 어찌 그리 많은 부정을 저질렀소? 박어사는 수령들의 비리를 규찰한 결과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던 신계, 백천, 송화 등에서 봉고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 수령의 관인, 그러니까 도장을 압수한 다음 새 수령이 부임할 때까지 이 고을을 임시로 맡아볼 이웃 고을의 수령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죄가 중한 경우엔 수령을 먼저 파직시키고 사후에 추문할 수 있는 이른바 수령 파직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봉고 파직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 떠나리, 소인의 자비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권한 외에도 옥에 갇힌 사람들을 점검해서 억울한 옥살이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을 관리들을 체포 구금해서 처벌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의 소망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암행의사의 할 일입니다. 현재 법원사 전시실에는 암행의사들이 직접 판결하고 난리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백성의 억울한 송사를 다시 심사해 판결한 판결문입니다. 수령들에 대한 주철뿐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공명정대한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만정 의사의 행적을 보면 일단 신분을 노출시켜 출도했다 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 정도의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춘향전의 이몽룡이나 암행의사 박문수를 통해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따르는 법. 암행의사 역시 권력 남용이나 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봅니다. 실록상에 보면은 암행어사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중종 4년 1509년 일입니다. 그 이후 암행어사 제도가 활성화되던 조선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암행어사에 대한 기록이 점점 더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종 13년의 기록입니다. 경기도에 파견됐던 암행어사 김준상이 추생고을에서 양식과 노자를 받아 쓴 후에 해당 수령을 칭찬하는 보고를 올렸다가 파직을 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풍문만 듣고 보고서를 올렸다가 직무소홀죄로 파직을 당한 기록도 보입니다. 또 사사로이 송사를 판결했다 유배를 당하는 어사, 그리고 대접이 박하다고 아전들을 벌주거나 물품 제공을 기대하는 어사, 그리고 술과 기녀에 빠지는 어사까지 등장을 해서 차라리 암행어사를 파견치 않느니만 못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렇듯 시행 과정이나 암행어사로서 파견이 된 사람들의 자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우선 암행어사는 봉서나 사목에 명시돼 있는 사안만을 조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어사가 자신의 권한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추생읍 중심 체제, 즉 추생된 고을이 아니면 함부로 염찰할 수 없었습니다. 추생읍까지 가는 길에 거치게 되는 고을을 모두 염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불법이 발견되더라도 심증만 갖고 함부로 봉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당 수령의 도장이 찍힌 불법 문서를 확보해야 봉고할 수 있었습니다. 암행 염찰 활동을 다 마쳤다고 해서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특별 지시했던 사항, 즉 추생고을 수령들의 불법 비리나 선행 등 자신이 조사한 바를 조목조목 기술해서 일종의 보고서인 서계를 올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서계란 암행어사가 파악한 지방 수령들의 통치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계에 보고되지 못한 미진한 사항이나 백성들의 여론, 그리고 개선책들은 별단으로 적어 올립니다. 별단은 어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왕에게 올리는 일종의 시무책이었습니다. 박만정 어사 역시 암행 염찰을 마친 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서계와 별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출발 65일째인 5월 12일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암행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행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큰 만큼 그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철저함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임금의 비밀 특사로서 암행어사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숙종 임금 때의 암행어사 박만정을 통해 조선조 암행어사의 실제 모습과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암행어사는 임금의 특명사신으로서 고난도 컸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막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암행어사는 왕이 미처 파악 못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조선 통치체제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의 권한이 이처럼 항상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암행어사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파견하는 왕의 비밀 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암행어사의 권한은 왕권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의사권은 바로 강력한 왕권 아래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암행어사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령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입니다. 중종 20년에는 황해도 의사 조정경이 출도를 외쳤으나 현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영조 39년에는 전라도 암행의사 홍양한이 불법 사실을 적발한 직후 갑자기 사망해 독살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의사는 임금이 백성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은 임금의 통치 이념을 암행의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의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백성들 역시 암행의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심지어는 기우제 때도 오지 않던 비가 암행의사가 파견된 후 내렸다고 해서 의사우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암행의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암행의사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정조는 자신의 개혁 정치를 암행의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암행의사를 통해 직접 백성들의 뜻을 파악하고 완전한 지방 통제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친히 양성했던 젊은 인재들을 암행의사로 대거 파견합니다.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제위 25년간 60명의 암행의사를 파견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행의사 제도가 가장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흔히 18세기라고 합니다. 18세기는 우리가 정치상으로 볼 때 탕평 정치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즉 탕평군주가 등장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탕평 정치라 하면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다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권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백성들과 직접 연결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왕은 자기가 직접 자기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이 곧 어사의 파견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사라는 것은 국왕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탯줄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8세기 어사의 파견이라는 것은 결국 국왕이 전반적으로 국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또 자기 사회 무선을 전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반기에 들면서 암행의사의 권한은 더욱 강화됩니다. 수령은 물론 감사에게까지 염찰 대상이 확대되고 염찰 지역 역시 추생읍뿐만 아니라 추생읍 외의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왕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에 따른 암행의사권 역시 크게 약화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탈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불만은 결국 밀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암행의사 제도는 고종 29년 이면상 의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척결하는 비밀 특사로서의 암행의사. 이 암행의사의 정신은 오늘날 감사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들의 암행의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패비가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마패비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